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도덕심리학과 도덕교육 10주차 11월 5일 2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에서 사회 영역이론, 이제 사회 인습적 추론 단계 하기 직전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본격적으로 사회 인습적 추론 단계 각각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앞선 1교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7단계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1단계에서 인습은 통일된 행동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 내에서 사회의 구성원이라고 하면 모두 동일하게 이러한 행동을 해야 한다. 가장 기초적인 인습에 대한 이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주리엘에 따르면 6세에서 7세 사이에 해당하는 아동들이 이 단계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단계는 저희가 긍정과 부정의 순서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인습을 단순한 사회적인 통일성으로만 이해하는 1단계 사고의 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습적 행동이라고 하는 건 자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1단계의 부정을 통해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됐고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 이런 사실만 가지고 인습의 개념을 유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2단계에서 이제 인식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추리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8세에서 9세에 속하는 아동들이 이러한 특징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중등학교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실제 이 나이대에 있는 학습자들이 추리엘이 제시했던 이런 사회인습적 추론 단계에 잘 적용될 수 있는지는 지금 초등학교급에서 종사하고 계신 수강생 선생님들께서 더 잘 적용이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면서 들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이제 3단계에서 인습은 규칙 체계를 공고하게 해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단계에서 이제 인습의 자의성에 대해서 깨달았죠. 그래서 비록 규칙들이 임의적이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고 해도 우리는 그러한 규칙들이 권위 있는 사람들에 의해 기대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습을 따르게 됩니다. 권위 있는 사람들에 의해 기대되는 행동 양식으로서 인습, 이런 것들은 사회의 규칙 체계를 공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10세에서 11세에 해당하는 아동들이 이 3단계에 위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4단계는 인습을 규칙의 부분으로 이해하는 3단계에 대한 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4단계에 오면 이제 아동 학습자들은 인습이란 단지 사회적인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12세에서 13세에 해당하는 아동 학습자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5단계에 이르면 인습은 고정된 역할과 위계 조직에 의해 특징 지어지는 사회 체제 내의 규범이다. 콜버거가 이야기했던 도덕성 발달 단계와 어떤 측면에서는 유사하게 조금씩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편적인 인류 전체에 적용되는 정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죠. 이런 5단계에서 사회 체제 내의 규범을 인습으로 이해하는 것은 14세에서 16세 정도에 속하는 그런 학습자들, 어떻게 보면 이제 중등 정도 들어가면 이런 이해가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6단계는 규범이 사회 체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 5단계 관점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인습이라고 하는 건 단지 습관적인 사용으로 부호화된 사회 기준들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게 되거든요. 17세에서 18세에 속하는 학습자들, 어떻게 보면 이제 고등학교 정도 들어간 굉장히 비판적인 사고의식 가진 그런 나이대 학습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시기의 특징 자체가 이미 정해져 있는 사회 체제에 대한 반항이라든지 그런 심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6단계에선 자연스럽게 이러한 성향을 나타내지 않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7단계에 이르게 되면 인습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지닌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1단계에서 6단계까지 인습에 대해 긍정과 부정을 통해서 계속 변화하며 발달했던 관점이 7단계, 18세와 25세 정도 되는 나이라고 하거든요. 성인 시기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회적 상호작용, 이것을 위해 기능적인 측면에서 인습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6단계에서 이야기하는 반항적인 시각, 이것을 벗어내고 기능적인 차원에서 인습이 사회에 매끄럽게 하는 윤활유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이해하는 그런 단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각각의 단계들을 조금 더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살펴보자면 1, 2단계를 묶어서도 생각할 수 있겠죠. 1, 2단계를 묶어서 생각하면 인습은 사회적인 일치성으로 기술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구조와 기능,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한 부분으로까지는 아직 지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동들 발달 단계 자체가 연령이 너무 낮기 때문이죠. 3, 4단계, 이 둘을 또 하나로 묶어서 생각해 보자면 인습이라고 하는 건 규칙이라는 단어로 제일 많이 이제 정의할 수 있겠죠. 하나의 규칙 체제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학습자들이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체제의 개념은 구체성을 조금은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5, 6단계 둘을 묶어서 생각해 보자면 인습이라고 하는 건 고정된 역할이라든지 정체되어 있는 위계적 조직을 지닌 하나의 사회 체제이다. 규칙 자체가 적용되고 있는 큰 사회 자체에 대해서 보는데 이게 고정되어 있고 정체되어 있는 측면에 대한 문제점, 이것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5, 6단계에서 이른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7단계, 여기에 이르면 인습은 사회적 상호작용 조정하고 한 사회의 작용들을 촉진시키는 굉장히 기능적으로 필요한 윤활유라는 거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인습적 추론의 발달 단계까지 언급을 했는데 서로 다른 상이한 영역들이 발달해 나간다고 하니까 영역들 사이에 혼합이 일어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츄리엘이 이제 정리를 좀 해주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공격이라든지 이론적인 비판들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디펜스하는 과정에서 이런 주장들이 조금 더 정리된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영역 이론이 사회적 영역, 이 세 가지들, 도덕적 영역, 사회 인습적 영역, 그리고 개인적 영역, 이 세 가지에서 아동이 어떻게 추론하는지 규명해내려고 하긴 했지만 이런 접근법 자체가 가지는 문제는 하나 이상의 영역이 복합되어 있는 사회적 상황을 다루는 데는 한계점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에서 영역이론은 영역이 불분명한 세 가지 유형의 사회적 문제, 이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2차적 현상이라는 것과 영역 혼합, 그리고 문제의 모호성,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선 여기서 2차적 현상과 영역 혼합, 이 두 가지에 관련된 사회적인 상황은 모두 도덕적, 인습적, 개인적인 요소가 함께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세 가지가 섞여 있는 거라고 보면 구분이 되겠죠. 우선 어떤 인습적 문제가 처음에는 인습적인 것이라고 판단되었지만 어떤 상황에서 그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처음과는 다르게 도덕적 함의를 가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걸 2차적 현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자면 위해한 결과, 남에게 해를 주는 결과를 갖지 않는다고 간주되지만 본인은 그렇게,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들이 그 행동을 공격적으로 해석을 해서 행동한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그런 행동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조금 재미있는 얘기긴 한데요. 요즘 국회에 나오는 국회의원들이 그
복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각 상황에 맞는 의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극단적으로 가보면 장례식장에서 어울리는 그런 복장의 인습적인 그런 기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장례식장에 수영복을 입고 간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장례식에서 수영복을 입는 게 도덕적으로 보았을 때 본래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장례식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이 그 행동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고인에 대해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회인습적 영역에 해당하는 행동이었지만 그것을 보는 타인들로 하여금 도덕적인 분노와 같은 어떤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했다면 그 행동이 도덕적 함의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실 장례식장에 수영복 입고 가는 건 예절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도덕의 차원까지 이제 건드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2차적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영역 혼합인데, 하나 이상의 영역에 관련되는 구성 요소를 지닌 사회적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자면 어떤 아동이 다른 아동 둘이서 싸움을 하는 걸, 어떻게 보면 싸움이라기보다는 좀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폭력하는 것, 이것을 보는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아동은 목격한 아동의 형제 자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괴롭히려고 하다가 싸움이 났을 때라도 자신의 형제 자매인 아동을 도와주고 싶겠죠. 이런 것은 개인적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부당한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피해를 입었던 자신의 형제 자매가 아닌 또 다른 아동을 도와주는 것은 도덕적인 영역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영역들이 섞여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게 영역의 혼합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첫 번째 2차적 현상, 두 가지 영역 혼합, 두 번째 영역 혼합, 이 두 가지와는 조금 다른 또 다른 방식의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문제의 모호성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느 한 사회적인 영역으로 명확하게 분류하기가 어렵다고 지각하는 사회적인 문제, 이것을 우리는 영역의 혼합, 문제의 모호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좀 사회적으로 우리가 토론이라든지 논의하기 조심스러운 내용들, 이런 것 자체가 도덕이라고 말해야 될지, 단순한 사회 인습이라고 말해야 될지, 아니면 개인의 선호라고 말해야 될지 하나로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토의 주제로 붙이기도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많을 수 있죠. 대표적인 것, 낙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낙태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예를 들어서는 종교적인 배경이 강한 사회 속에서는 그걸 이제 사회 인습적인 영역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물론 임산부의 뱃속에 있는 태아가 생명체인지 아닌지는 그 근거에 따라서 주장하는 사람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생명체로 인정을 한다고 하면 무고한 생명체에 대해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 차원에서 문제된 것이라는 도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어느 정도 있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라 임산부 자신, 여성의 선택권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개인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의 옵션 가운데 하나이다. 이것은 도덕이나 사회 인습과 전혀 관련 없는 개인적 인습이다. 개인적 선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영역이 낙태가 될 수 있겠죠. 또 이제 성 관련해서 저희가 좀 항상 조심스럽잖아요. 동성애와 같은 것들. 물론 또 역시 종교적인 배경을 통해서 그것이 강한 문화권에서는 사회 인습적으로 절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요즘 또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다는 걸 성윤리에서 말하는데, 이것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도덕적으로 용인하자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이라고 하는 건 극단주의 성윤리로 가면 단순히 개인의 선호의 표현일 뿐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성행위를 하든 자신의 선택이다. 개인적인 선택의 영역에 들어간다.
어디에 배치시켜야 될지 굉장히 좀 애매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낙태나 동성애 같은 게 그 문제의 모성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좀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영역 이론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도덕적 정체성 이론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도덕적 정체성 이론. 정체성이라고 하면 메슬로우 이제 그 욕구 발달 여러 가지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단계 나누는 것에 따라서 5단계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3단계로 나누는 경우도 있죠. 이제 3단계로 나누면 조금 축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3단계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메슬로우 가장 기본적인 욕구 메슬로우 입장에서 무엇으로 제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생존. 그 생명 보존을 하지 않으면 이제 기본적인 인간이 할 수 있는 다른 생활들이 전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생명 보존이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되고요. 메슬로우 입장에서 하위의 욕구가 충족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거보다 더 높은 단계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2단계까지 가면 이제 소속과 애정의 욕구 이것을 가지게 되죠. 사회 속에 소속되어서 그 속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까지 충족된다고 하면 이제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자아 실현의 욕구가 생기게 되잖아요. 자아 실현,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 삶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의 정체성을 확립한 이후에 그것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런 측면에서 자아나 정체성과 같은 개념은 도덕교육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에 있어서 비교적 오랜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왔던 개념인데요. 이런 자아라든지 정체성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강조하면서 이제 도덕교육 이론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입장이 도덕적 정체성 이론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먼이라는 사람과 블라지라고 하는 사람이 도덕적 자아 내지는 도덕적 정체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선 자아와 도덕성의 통합에 대한 데이먼의 이론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시 쉬었다 가면 좋겠지만 저희가 25분 수업하는 데서 너무 자주 끊으면 선생님들 좀 피로하실 수 있으니까 하다가 적절한 시간에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먼은 아동기로부터 청소년기로 이행하는 게 도덕성과 자아 사이의 분리와 부조화로부터 통합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가 되기 전까지 아동들은 도덕성 속에서 자아라고 하는 걸, 자아 속에서 도덕성이라고 하는 걸 지배적인 특성으로 간주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 이전의 아동들은 서로 관련이 없는 두 개의 구분되는 개념 체계로서 도덕성과 자아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연령이 발달함에 따라 청소년기 또한 그 동안에 자아를 보다 도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도덕성과 자아는 통합되게 됩니다. 도덕적인 자아, 도덕적인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도덕성과 자아라고 하는 분리된 이런 개념 체계가 통합되는 일련의 심리적인 과정이 있겠죠. 이걸 좀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데이먼은 4가지 자아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체적 자아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특징이나 개인적인 소유물까지 신체의 특성 안에 넣는다는 것, 사실 아동들 보면 이런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데이먼이 잘 관찰한 결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것에 대한 자기 표현의 예를 한번 떠올려 보자면, 나는 키가 110cm다. 나는 힘이 무척 세다. 나는
잘 사는 동네에 엄청 그 비싼 아파트에 살고 있다. 뭐 본인이 만든 재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 영향받아서 이런 말 많이 하니까요. 나는 예쁜 곰령을 가지고 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 아버지 자동차가 훨씬 더 크다. 막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재미있는 건 신체, 여기에 더해서 소유물까지 자신의 신체적 자아의 일부로 본다는 게 신체적 자아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씩 발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기초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하죠. 그 다음 이제 활동적 자아로 발달해 나가는데요. 이건 개인적인 능력 및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자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능력의 차원이기 때문에 단순히 신체 조건 이것보단 한 단계 더 뛰어 있는 것이죠. 나는 똑똑해. 어머님과 부모님에게 칭찬을 받았어. 이번에 성적도 우수하게 나왔어.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실제 활동하는 것 중에는 특성들 중에서 소속감 기초적인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나 우리 학교 축구부야. 그 안에서 나 꽤 잘하거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게 활동적 자아 이 시기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자신을 표현하는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사회적 자아가 됩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인성의 관점, 즉 사회적 상호작용의 특성이라는 맥락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속에서 이제 학생들이 자신의 표현, 자아를 표현하는 예가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자면 사회관계 속에서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성격, 부정적인 성격에 대해서 스스로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지적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긍정적인 측면에서 사회관계 속의 자신을 조명해 보는 것이고요. 나는 다른 사람이 부탁을 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잘 거절을 하지 못해. 약간 부정적인 차원에서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이런 사회적 자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 심리적 자아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실 그 이제 레스트가 말한 방식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아제나 콜버그처럼 각 단계가 날카롭게 분절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행되어 나가는 그런 복합적인 다차원적인 성격을 가진 겁니다. 지금 데이먼도 이 자아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자아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자아가 느슨하게 걸쳐서 나타나면서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서 어떠한 특성한 자아가 두각을 나타내는 시기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장 발달한 그런 자아는 우리가 심리적 자아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의 체계 내지 그 자신만의 철학 또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의 인성 특질에 대해서 도덕적인 선택을 해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심리적 자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신념의 체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때는 종교적 측면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 나는 불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인간들이 소중히 여기는 다양한 가치에 대해서도 이제 그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나는 평화주의자야.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 신조, 나 개인 생활의 철학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야. 이런 방식으로 말하게 되면 자신의 심리 상태까지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단계이다. 말할 수 있겠죠. 이런 다양한 자아들 가지고 있다는 것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잠시 쉬셨다가 이제 이어서 도덕적 정체성 이론 마지막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